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는 해 주셔야 돼요. 레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사회주의 경제 정책으로 모든 기업 생산 수단을 국유화했다가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NEP 자본주의적 경제 요소를 집어넣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스탈린에는 다시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을 강화해서 이런 식으로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을 하고 집단 농장을 운영했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이 러시아 혁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이 역시 1차 대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월 혁명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혁명이 필요했던 건 결국 1차 대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 됐고요. 그래서 두 번째 10월 혁명을 주도했던 레닌도 어 1차 세계대전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걸 가장 강하게 주장을 했었고, 또 본인이 집권하자마자 1차 세계대전에서 바로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고요. 그래서 이긴 나라들끼리 이제 앞으로의 세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논하기 위해서 파리 강화회의를 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긴 나라들이 들어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파리 강화회의에 했었던 나라들이 어디 어디일지.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뭐야. 그래서 승전국들끼리 모여서 파리 강화회의를 열게 됩니다. 미, 영, 프, 중, 일 뭐 이런 나라들이 있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러시아는 제외되죠. 왜? 혁명 때문에 빠졌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회의는 아무래도 가장 초강대국이 되어버린 미국이 주도하게 되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은 승전국이긴 하지만 전쟁터였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졌고, 미국은 승전국이면서도 전쟁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 모든 민족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하게 되죠. 이 주장에 따르면 모든 나라의 식민지가 해방돼야 맞죠. 근데 그건 아니고 패전국에만 적용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때 이제 원래 논리로 따르면 독립이 돼야 맞지만 일본이 승전국에 해당했기 때문에 독립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3.1 운동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파리 강화에서 합의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패전국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각 패전국들과의 조약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건 독일과의 베르사유 조약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독일의 영토를 일부 감축하고, 그다음에 식민지를 모두 포기하도록 하고, 비무장하도록 하고, 배상금을 어마어마한 양을 갚도록 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체결되죠. 그래서 이걸 베르사유 체제라고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평화를 위해서 국제연맹이 조직된다. 근데 사실 국제연맹은 이걸 만들자고 했었던 미국도 참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약했고, 어, 그래서 군사적 수단도 없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1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좀 보면, 어쨌든 파리 강화 회의에서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미국이 주장했죠. 민족 자결주의가 주장이 됐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아서 민족주의가 굉장히 많이 확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특히나 제 패전국이었던 오스트리아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제 우리 원래 오스트리아는 다민족 국가였었다고 배웠잖아요. 그 다민족 국가들 중에서 이제 원래 오스트리아를 끌어가는 민족은 게르만족이었죠. 이 게르만족의 지배를 받았던 여러 민족들이 작은 규모의 여러 가지 국가들로 따로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의 민족운동, 독립운동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우리나라의 3.1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민족운동은 뭐 물론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족주의의 발달 이런 것도 있지만 어, 식민지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했었던 이제 소련의 코민테른 영향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영향으로 패전국이었던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의 기존 정부였던 재정이 무너지게 됐는데 어,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새롭게 나타난 신생국들, 새롭게 만들어진 나라들. 사실 이 나라들도 새로운 정부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패전국이었던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도 새로운 정부가 필요하고, 오스트리아에서 독립한 새로운 나라들도 새로운 정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나라들이 다 민주주의 공화정을 채택하게 되죠. 그거 기억해 두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 영국, 프랑스가 다 민주주의 국가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전쟁이 마치 어, 패배한 나라들이 또 다 공교롭게도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들이에요.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가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를 상대로 이긴 것처럼 되면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부들도 다 민주주의 공화정을 채택하게 되죠. 어,
더구나 여기 추가로 이제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1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막 공장에서 군수품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사회로 진출했었던, 그리고 제 역할을 했었던 여성들이 이때 이 시기에 이제 참정권을 인정받게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요 그래프 기억나시죠? 바로 경제 대공황이죠. 경제 대공황은 미국에서 먼저 발생을 해서 전 세계로 확산을 했는데, 어 구체적인 원인은 사람마다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유럽의 경기 침체, 1, 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한 유럽의 경기 침체. 그러니까 유럽이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미국에서 수출하는 상품을 사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독일의 무리한 배상금, 그다음에 생산 과잉, 예전만큼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해결 방안은 크게 두 가지였죠. 뉴딜 정책 그리고 블록 경제. 뉴딜 정책은 이제 새로운 거래라고 해서 기존의 미국이 이제 경제에 거의 정부가 간섭을 안 하는 자유방위 경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가 이걸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부가 대규모의 사업을 벌려서 정부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면 사람들이 그 월급을 받아서 돈으로 쓰면서 더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그런 정책이었죠. 그래서 정부가 돈을 푸는 정책이 뉴딜 정책이었고, 블록 경제는 뭐였어요? 식민지를 이용하는 거였죠. 식민지와 본국 사이에는 이제 관세를 면제해 주는 그런 정책. 근데 미국은 둘 다 되죠. 미국은 1차 세계 대전의 피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돈도 많고요. 그다음에 승전국이기 때문에 식민지도 많죠. 그래서 뉴딜 정책, 블록 경제를 모두 할 수 있었던 나라죠.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둘 다 뉴딜 정책, 블록 경제 둘 다 적용이 가능했다. 왜냐면 1차 세계 대전에 피해가 거의 없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정부가 돈이 많고, 그리고 어쨌든 승전국이기 때문에 식민지도 많아서 뉴딜 그다음에 블록 경제 모두 된다는 거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뉴딜 정책은 안 되죠. 왜냐하면 1차 세계 대전에 피해가 컸던 전쟁터였던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에 돈이 없죠. 대신에 어쨌든 1차 세계 대전에서 이긴 나라들이고 원래도 식민지가 많았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제 블록 경제를 적용할 수가 있죠.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죠.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쭉 보시면서 이제 경제 대공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이고 각 국가별로 어떤 방법이 가능했는지, 그다음에 진짜 위협은 뭔지. 진짜 위협은 둘 다 뉴딜 정책이나 블록 경제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경우겠죠. 그래서 뉴딜, 블록 경제 모두 적용할 수 없는 나라들 중에서 이제 전체주의 국가가 등장을 하는 거죠. 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독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이나 이탈리아는 이제 1차 세계 대전에서 승전국이지만 원래 식민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전체주의가 등장하게 된 거죠. 특히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경제 대공황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전체주의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스페인에서도 전체주의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독일에서는 나치당이 히틀러를 중심으로 집권을 하게 됐고요. 이 사람이죠. 그다음에 히틀러에서는 파시스트당이 무솔리니를 중심으로 집권을 하게 되고요. 일본에서는 군부가 특이하게도 군부가 도조 히데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집권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스페인에서는 프랑코가 집권을 하게 되는데 조금 각 개별적인 특이한 점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이제 소수 권력이 집권하는, 그러니까 소수 권력이 폭력적으로 집권하는 게 아니고 대중의 인기를 받아서 표를 얻어서 집권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빠르게 경제 대공황 이전에 이미 전체주의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정당이 아닌 군부가 집권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특징들은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전체주의, 조직을 위해서 개인은 죽어도 좋다.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사상은 결국 전쟁을 각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침공하고요. 일본은 중국을 침공하면서 둘 다 국제연맹을 동시에 탈퇴하게 되죠. 이렇게 침략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 독일도 베르사유 조약을 깨고 재무장을 선언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체코를 병합하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죠. 독일의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역시 독일이 여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프랑스를 빠르게 공격하겠다 라는 전략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참호전에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참호전을 격파하기 위해서 전차 부대를 마련을 한 거죠. 근데 전차 부대는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름을 계속 대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죠. 그런 면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작전에서 프랑스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뒤를 안전히 하기 위해서 이제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폴란드를 이제 독소불가침 조약의 약속대로 소련과 함께 동시에 양면에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이때 폴란드가 영국과 프랑스와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요게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폴란드가 영국, 프랑스와 동맹 상태였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는 걸 보고 독일의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요. 이게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는 예상대로 독일이 빠르게 자기들을 공격해올 거기 때문에 이걸 늦춰야겠죠. 그래서 정성스럽게 마련한 참호선이었던 마지노선을 준비하게 되죠. 근데 독일의 전체 부대가 이걸 약간 우회해서 마지노선이 준비되지 않았던 아르덴스프로 우회 돌파를 하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는 이 마지노선이 뚫리면서 결국 빠르게 무너지게 되고요. 그래서 프랑스는 크게 요 무너진 이후에 프랑스는 세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북부는 파리 중심으로 독일군이 직접 점령을 한 거고 여기가 수도니까. 그다음에 남부는 BC라는 지역 중심으로 친독일 프랑스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아직 프랑스를 포기하지 않은 독일에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샤를 드골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레지스탕스를 결성해서 독일에 저항을 하게 되죠. 어,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넘어갔으니까 유럽 대륙에서 남은 건 영국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국민들을 설득해서 설득이 아니죠. 고치고 올게요. 그래서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국민들을 끝까지 설득해서 독일과 싸웠고 여기서 말하는 독일과의 싸움은 사실은 결국 공중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중전에서 이기게 되고요. 또 두 번째로 미국 당시의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를 설득해서 미국의 도움을 이끌어내게 되죠. 그리고 미국은 영국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전체주의 국가를 상대하는 모든 나라들을 돕기 위해서 무기 대여법을 통과시키고 어마어마한 수준의 어떤 생산 능력을 보여주게 되죠.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고요. 음, 독일은 영국이 공중전을 견디고 있고 또 더구나 영국이 미국의 도움을 끌어내게 되면서 전쟁이 길어지죠. 그러면서 결국 석유 같은 자원이 부족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독소불가침 조약을 깨고 이 석유를 얻기 위해서 소련을 공격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독일은 영국과의 전선, 소련과의 전선이 이중화되고 어느 쪽에도 집중하기 힘들게 되죠. 더구나 결정적으로 이제 소련과 싸웠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되고 이 타격을 다시는 극복하지 못하게 되죠. 일본은 중국을 침략했고 전쟁이 길어지면서 일본 역시도 석유가 부족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석유를 보충하기 위해서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을 공격하게 되고 결국 이제 미국과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을 공격하면서 미국이랑 계속 긴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여기서 화해했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도조 히데키는 킵고잉하는 그래서 빠꾸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 아무도 너무 머니까 미국이 이제 태평양을 건너려면 반드시 하와이를 거쳐 와야 되는데 그 하와이의 미군 기지를 파괴하면 오지 못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와이의 미군 기지였던 진주만을 공습하게 되죠. 그래서 벌어진 게 태평양 전쟁이었고요. 이 태평양 전쟁에서 그 뒤에 진주만 공습 자체는 성공을 했지만 그 뒤에 미드웨이 해전, 과달카날 전투, 뭐 이오지마 전투, 오키나와 전투 많은 전투에서 다 미국이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이 결국 승리하게 되고요. 어쨌든 연합국은 이제 이 전체주의 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이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프랑스를 회복해야겠죠. 그래서 프랑스의 바닷가였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이 작전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프랑스는 회복하게 되고요. 벌지 전투를 이기면서 독일 본토를 진격하게 됩니다. 소련도 동쪽에서 독일 본토를 진격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결국 독일은 항복하게 되고요. 일본은 결국 이제 미국에 패배했지만 거의 끝까지 항복하지 않죠. 그래서 일본이 항복하지 않는다는 건 싸움이 계속 돼야 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선 폭격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민간인 사망자가 늘어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핵이라는 카드를 만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터뜨리게 되는 거죠. 이 핵무기의 폭발을 봤었던 천황이 결국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결정을 내리면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서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제 세계대전의 특징을 좀 보면 굉장히 대량 학살 이런 무기들이 개발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핵무기도 개발됐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너무 이제 윤리성이 떨어지는 무기들도 많이 개발되죠. 수업 시간에 들었을 거예요. 네이팜탄, 백린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살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할 때 벌였던 카틴스 박살 사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유명하죠.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했었던 홀로코스트도 있고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죠. 그다음에 일본의 난징대 학살, 7.3 부대 생체 실험, 일본군 성노예죠. 위안부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미국과 영국이 대서양 헌장을 발표하고 이 대서양 헌장에서 앞으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두가 다 같이 힘을 모으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 대서양 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연합이 평화를 목적으로 즉 국제연맹을 계승하는 거죠.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계승은 하지만 국제연맹 때의 한계점을 보완해야겠죠. 그래서 미국이 참여하고 군사적 수단 유엔군이라는 군사적 수단을 갖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어쨌든 2차 대전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전체주의라는 악마를 상대하기 위해서 잠깐 힘을 합쳤던 거죠. 그래서 전체주의가 패배한 거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소련이 본격적인 전쟁을 하진 않지만 계속 경쟁을 이어가는 냉전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롭게 정부를 구성해야 됐었던 독일이나 한국,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이제 새롭게 정부를 세울 때 민주주의 정부를 세울 것인가, 사회주의 정부를 세울 것인가, 어, 요거를 이제 뭐 그 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독일은 동서로, 한국은 남북으로, 베트남도 남북으로, 그다음에 중국은 국민당, 공산당 이렇게 각각 사회주의 계열, 민주주의 계열로 분열이 되게 되죠. 그래서 독일은 서독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동독은 사회주의, 그다음에 각각 이렇게 한국은 남한, 북한, 그다음에 중국은 국민당 장제스, 그다음에 공산당 마오쩌둥 기억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베트남은 이런 식으로 남베트남, 북베트남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각각 경쟁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경제 면에서는 이제 미국이 서유럽의 어떤 복구를 지원해주는 마셜 계획이 있게 되고요. 이에 대응해서 이제 소련은 코메콘이라는 경제 정책을 펼쳤었고, 그다음에 군사적인 면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있었고, 또 그에 대응하는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있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중국은 장제스가 이끄는 민주주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이 이끄는 사회주의 공산당이 경쟁을 했는데 이 공산당이 공짜로 이제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공산당이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이기게 되죠. 그리고 국민당은 대만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요. 그래서 중국 본토는 공산화됐고 대만은 민주주의 이렇게 되죠. 그리고 갈등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죠. 요거 찌위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경제가 어려워지죠. 공산주의니까. 더구나 소련과 관계가 안 좋아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자본주의 도입을 주장하는데 이걸 마오쩌둥이 절대 반대하면서 문화대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마오쩌둥이 죽은 뒤에는 문화대혁명이 중단되고 덩샤오핑이 집권해서 흥묘백묘론을 얘기하면서 자본주의를 도입하게 되죠.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다면 민주화도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민주화 운동은 덩샤오핑에 의해서 탄압당하면서 실패하게 되죠. 그런 면들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한반도에서는 이렇게 6.25 전쟁이 있었고요. 베트남도 이제 프랑스로부터 독립해서 요걸 이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게 호치민이었죠. 그래서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는 북베트남, 남베트남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갈등에 미국이 남베트남을 지원하는 형태로 개입을 했지만 미국이 전쟁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미국 내에서 반전 운동이 심해지면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고요.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서 북베트남이 베트남 전체를 점령하는 그래서 베트남 전체가 공산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험범위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번 시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